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1년 5월 22일 대한민국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의 종료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군사력이 몇 배는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의 주변국들은 갑작스런 이 소식에 굉장히 놀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의 제한을 거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합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명분은 국제사회의 미사일 기술 확산 억제 노력에 동참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억제하고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의존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후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놓고 4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 한국은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 2톤의 현무포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족쇄였던 최대 사거리 800km 이내라는 제한까지 풀리면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한국군이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제한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한국은 현무4의 성능을 넘어서는 현무5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론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사거리 1,000에서 3,000km에 해당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은 SLBM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됩니다. 서울에서 베이징의 직선거리가 약 900km, 도쿄까지의 거리가 1100km 남짓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MRBM이 개발될 경우 이를 통해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거리 2000km를 넘을 경우 중국 내륙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만큼 탄두 중량을 줄이면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려는 세계 전략 차원에서 가능했습니다. 1987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를 목표로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이 2019년 폐기된 이후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배치 후보국들까지 내부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의 경우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통해 중국을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도록 우회의 롤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과거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기 때문에 국방 능력이 자위권으로 제한되면서 미사일을 개발 및 발사할 수 없습니다. 즉 미국이 한국을 동북아 핵심 안보 지역으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타겟이 되는 북한,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틈만 나면 한국 때리기를 하면서 역사 왜곡을 비롯한 독도 도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칫하면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전면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로 일본의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제 한국에게 도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 일본에서는 사토 마사이사 참의원이 이번 협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트위터에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폐지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는 일본에서도 무조건 환영받지 못한다며 지금도 800km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이 제한을 벗어난 신형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일본에도 걱정거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출신인 사토 의원은 현재 일본 외교 방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사토 의원은 일본 자민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꼽히며 혐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의 이라크 전쟁 파병 당시 선발대장으로 복무했던 그는 코수염 대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대중 인지도가 높은 탓에 일본 극우, 혐한 성향 누리꾼과 정치권 사이에서 관련 담론을 옮기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의 트위터에는 그의 생각에 동조하며 혐한 표현을 담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본의 분위기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신문과 방송, 온라인 매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미사일 지침 폐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산케이 신문은 44조 원에 달하는 대미 산업 투자를 진행하면서 그에 맞는 대가를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비꼬면서 특히 미사일 지침 폐기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서로의 의견 차이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미사일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애써 모른 채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일본 측의 조급함은 바로 다음날 산케이 신문 기사에서 드러납니다. 산케이는 23일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기재한 20세기 초 러시아제 일본 지도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지도의 간행 시기는 러일 전쟁 중으로 당시 일본의 적국이었던 러시아도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도는 독도를 러시아어로 리앙쿠르, 울릉도를 마스시마라고 표기하면서 두 섬을 모두 일본령으로 기재했다고 합니다. 산케이는 다케시마 용어 해설을 통해 늦어도 17세기 중반에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됐다며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20세기 초 러시아 지도를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면 해당 지도에 일본령으로 기재됐다는 울릉도 역시 일본 영토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즉 이 지도는 처음부터 잘못 그려진 지도인 것이죠. 산케이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본 극우 인사와 극우 언론사들이 모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미사일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45년 만에 관행을 깨고 방위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76년부터 GDP의 1% 이내로 방위 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에서 방위 예산 정부 요구안을 편성할 때 GDP 대비 1% 이내로 유지해온 관행을 깨고 그 이상 늘려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주변국과 분쟁에서의 방위력을 한층 더 확충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의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천문학적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 추진하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 도입 운용 비용이 1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체 방위 예산의 기준으로 따지면 20%에 근접하는 엄청난 액수여서 도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전 총리 집권 때인 2017년 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상 배치형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지난해 6월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이지스 어쇼어의 미사일 추진체가 엉뚱한 곳으로 떨어져 발사지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조 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자 일본 정부는 지상 배치 중단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스가 총리 내각으로 바뀐 일본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 끝에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해상 자위대가 운용하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을 건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사히 신문이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여기에 드는 전체 비용이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그간 국회에서 전체 비용에 대한 내용은 얼버무리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초 도입 계획 단계부터 비용이 계속 불어나 4조 원가량으로 추산되던 예산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탑재함의 경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연간 126일밖에 되지 않아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형과 비교해 방어 기대 효과는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비용은 2배나 드는 골칫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일본이 지상 배치형을 통해 24시간 365일을 방어한다고 해도 한국의 현무포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2021년 현재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보유량은 2,000발을 넘어서 3,000발을 향해 가고 있으며 현무 미사일 생산 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전쟁 발발 시 일본의 항구와 공항, 자위대 기지, 일본 정치인들의 행정 건물을 현무 미사일 3,000발로 한꺼번에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아무리 방위비 예산을 늘려봐야 가뜩이나 부채에 허덕이는 일본의 경제 몰락만 가속화시킬 것이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춘다 한들 한국의 최첨단 미사일 앞에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전범 국가로 저질렀던 만행들을 왜곡하고 또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 등 한국을 비판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의 열등감만 표출되고 과거의 잘못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뿐더러 덤으로 한국에게 미사일 폭격이라는 선물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